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강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시작하면서 1948년 우리가 시작한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했고 대단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나라가 가기 어려운 수준의 고도의 민주주의적 제도와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건국자들이 남다른 길을 갖고 또 힘겨운 길을 갔느냐, 또 그것이 얼마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전인미답의 새로운 길이었고 민족사적으로도 커다란 비약의 길이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한국민주주의 정치발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민주주의 투쟁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졌고 또 어떻게 성숙 발전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저는 한국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투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민족사 최초로 만들어서 건립한 이 민주공화정 체제가 지켜지게 하는 투쟁이 한국민주주의 투쟁의 가장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투쟁입니다. 그 위협은 어디에서 왔냐? 과거에는 군국주의 체제, 일본 제국주의 식민체제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만 적어도 1948년 건국 이후로 우리에게 닥친 과제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당해야 됐고 가장 어려운 투쟁입니다. 달리 말하면 한국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했고 지켜지고 발전되어 왔냐? 그것은 공산주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막아냈기 때문에 이루어진 민주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면 더 쉽게 설명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 그림은 소련군이 1948년 8월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 미국이 일본과 4년간에 걸친 태평양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그 끝에 일본 패망 불과 며칠을 앞두고 소련군이 대일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불과 6일을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과 6일을 참전했을 당시에 소련군이나 일본에서는 조선 땅, 당시 조선 땅 한반도는 소련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소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고 일본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비에트, 공산주의로 시작될 가능성이 거의 농후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듯이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회담에서 제안된 소련군의 계획입니다. 극동 소련군의 관동군, 당시 만주 지역의 관동군 및 조선에 대한 공략 계획들을 보면은 소련군 최고사령부가 45년 7월 26일 연합국, 미국이나 영국한테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련군은 참전을 하게 되면은 만주 지역뿐만 아니고 한반도 전역에 소련군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로 들어오는 것은 소련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소련군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한다면은 그 참여하는 즉시 소련군은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일본군의 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대본영에서
작전 참모부가 45년 8월 8일 종전되기 일주일 전에 예측한 것입니다. 만약에 극동의 소련군이 만주를 공략하게 되면은 어떻게 전개시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소련군이 서울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배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련군도 한반도 전역은 본인들이 접수하는 국가고, 일본에서도 만약에 전쟁 막바지에 소련군이 참전한다면은 한반도에는 소련군이 배치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한국은 소련군이 지배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소련군이 지배했다, 소련군이 배치됐다라는 내용은 그 지역이 다 공산주의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련군이 배치됐던 지역, 동독이다, 베를린,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소련군이 배치된 지역은 곧 소련 군정에 의해서 공산주의로 갔습니다. 한반도도 만약에 소련의 계획대로 혹은 일본의 예상대로 소련군이 한반도 전역을 배치했다면은 우리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인권과 번영이 유지되는 나라로 가지 못하고 50년, 60년이 공산체제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절반에서나마 우리 민족이 소비에트 지배하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매우 행운이고 또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축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반도의 전역에 소비에트 체제가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고 한반도 남쪽에 자유민주주의의 기지를, 혁명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림은 첫 번째 강의 때 했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전역의 공산주의 확장과 공산 제국의 형성을 볼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북경을 축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다 소비에트군이 배치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주의의 확장 속에서 극동아시아 끝에 한반도가 붙어서 소비에트 체제를 저지하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를 저지하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지켜졌습니다. 지켜지는 것은 커다란 희생을 수반했습니다. 한국전쟁이 그것입니다. 한반도 남은 그 절반마저 소비에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소련과 중국의 모택동 정부와 북한의 김일성 정부가 대한민국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고 한국에서 시작한 민주주의 혁명이 온전히 지켜지기 위한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곧 만들어진, 시작된, 혁명과 같이 시작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다시 붕괴되지 않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본질적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 유라시아 대륙 끝에 한국이 자유민주 국가의 길을 가게 되자 드디어 스탈린 치하에 있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공격합니다. 그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내용을 보면 그 그림이 얼마나 공산 전체주의의
총체적 공격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1945년 10월 공산군들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맨 왼쪽에 스탈린 사진이 있고 가운데 김일성 사진이 있고 오른쪽에 모택동 사진이 있습니다. 공산군이, 북한군이 또 중국의 지원을 받은 조선족 공산군이 한반도를 휩쓸고 내려가고 낙동강까지 진행할 때 그 전쟁의 성격은 이들에 의해서 주도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탈린이 기획 주도하고 김일성과 모택동이 군을 보내고 백만군을 만들어서 나머지 한반도 끝에 붙어 있는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시작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공산주의로 끌고 가기 위한 공산제국주의 확장 전쟁입니다.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이 3자 합작으로 전쟁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민주주의 혁명, 한국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성숙되는 것은 곧 공산주의를 막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데 커다랗게 희생당해야 됐고 또 힘든 투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못했던 북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지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2007년 이후로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민주주의 지수, 세계 언론 자유도 지수, 정치 권리와 시민 자유의 지수, 실패 국가 지수, 지도자 지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167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싹이 붕괴되어 있는 나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서구국가 수준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길을 갈 때 함께 같은 반도에서 시작했던 북한은 세계 최악의 민주주의를, 독재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언론 자유도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일체의 언론 자유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치적 권리나 시민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전 세계 최악의 국가 8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실패 국가 지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구상의 지도자 중에서 최악의 지도자고 70년간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이 통치하는 세계 최악의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산주의의 길을 갔을 때, 우리가 만들고 지키려고 했던 민주주의가 붕괴됐을 때 우리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한반도 땅에 펼쳐진 극명한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자유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가 나누어진 세계사적인 대비, 극명한 상반된 길을 간 세계사적인 두 개의 성공 모델과 실패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산주의로 갔을 때, 공산주의를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을 때, 지금도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었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의 민자도 시작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촛발도 내딛지 못하고 언론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실패 국가고 최악의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그냥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화 이룩하자, 민주주의 하자, 이뤄서 외쳐서 만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이 땅에 유라시아 대륙 끝에 공산주의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공산주의로부터 한국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혁명적으로 시작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성숙시킬 수 있게 공산주의와 싸워서 막아내서 만든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대한 투쟁은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가장 위대한 싸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희생도 컸습니다. 저는 명확히 얘기합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막아세운 반공주의를 걸었던 분들에 의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었고 민주주의로 온전하게 커올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반공을 내세웠던 대한민국이 곧 민주투쟁의 본질이고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크고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